2024년 12월까지 지금 총 10차례에 걸쳐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를 했는데 이것도 극히 일부를 지금 방류를 한 거예요. 100만 세제곱미터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6% 정도 방류를 한 거고 실제로 남아있는 건 94%고 지금도 하루에 180톤 정도의 오염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안녕하십니까, 통쾌남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하윤씨, 해산물 좋아하십니까? 완전 해산물파예요. 고기보다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저도 해산물파예요. 회, 생선, 해산물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은 해산물 먹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게 어디인가지 물어봐요. 특히 후쿠시마 일본 건가. 네, 맞습니다. 저도 해산물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또 어민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군요. 자, 이분 모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과학 이야기를 정말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이독실 과학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독실 과학평론가입니다. 작년에 또 저희와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좀 과학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과학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과학을 못 해가지고 뒤늦게 과학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자주 찾아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내용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독실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발생의 원인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11일입니다.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었던 규모 9.0의 강진이죠. 이 강진 자체는 사실 발전소가 바로 정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강탈하게 됐습니다. 지진 나고 쓰나미가 오면 그렇죠. 아예 물에 잠겨버리게 되면서 원전 내 전원이 다 꺼지게 됩니다. 원전은 정지를 해도 계속 열이 발생해요. 그 잡열이 계속 오랫동안 발생하는데 계속 냉각수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냉각수 펌프 자체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냉각 기능이 상실되니까 원자로 내부의 온도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핵연료봉이 스스로의 온도를 이기지 못하고 녹아버리고 그 외에 원자로가 있잖아요. 원자로 바깥으로까지 빠지게 된 거예요. 방사능이 밖으로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밖으로 노출이 돼버린 거고 워낙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안에 냉각수가 있잖아요. 근데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그 에너지 때문에 물이 분해가 돼버려요. 그냥 끓는 것이 아니라 수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수소가 어느 정도 농도가 높아지면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방사능 물질들이 바깥으로도 나오고 아래쪽으로도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14년이나 지금 지난 상황인데 후쿠시마 지역에 오염수 상황이 좀 개선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근본적으로는 개선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파손이 된 직후에 경황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기 중으로도 나간 부분이 있고 흙에도 오염 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노심에 있었던 물들 그리고 긴급하게 일단 물을 투입을 해서 식혀야 되잖아요. 놔두게 되면 계속 용융해서 내려가서 지하수에 닿아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갔던 물들이 방사능 오염 물질을 품은 채로 바다로 어마어마한 양의 1차적으로 방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방같이 흙을 굳혔어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가둬놨는데 계속적으로 물은 공급이 돼야 돼요. 지금도 하루에 180톤 정도의 오염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땅으로 나간 부분들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정부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한 15% 정도 완료가 된 상태인 거고 대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방사성 세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14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왜 후쿠시마 오염수는 계속해서 발생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는 노심이 노출된 상태로 용융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 반응하고 있어서 그래요. 계속적으로 지글지글 거리면서 뭔가 오염된 물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식히기 위해서 물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꺼내서 없애면 되잖아요. 왜 안 없앴어요 그때까지? 누가 그걸 없앨까요? 사람은 할 수 없고 기계도 다 멈춰버립니다. 로봇도 안 됩니까? 로봇도 불가능하고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얼마를 빼냈냐면 3g
뺐어요. 3g? 몇 g이 있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못 뺀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 꺼냈어요.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못 꺼냅니다. 네. 석관이라고 해서 아예 거대한 돔으로 덮고 바닥도 있고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막는 방식. 계속 뜨거우니까 아래를 녹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계속 냉각시켜서 그 안에서 버티도록.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근본적으로 제거를 못해요. 그런데 놔두면 계속 뜨거우니까 여기를 뚫어버릴 거예요. 땅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냉각수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양은 줄었어요. 재활용도 합니다. 한번 썼던 냉각수를 걸러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180톤 정도의 오염수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오염된 거를 모아놔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처리를 한번 해서 ALPS라고 하는 그 다액종 처리 설비입니다. 이걸 통해서 1차적으로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방사능 물질들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 계속 놔두면 되는데 왜 밖으로 빼내는 겁니까, 오염수를?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실 2023년에 이제 방류를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8월 24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알프스 요걸 통해서 한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희석 처리까지 해갖고 2024년 12월까지 지금 총 10차례에 걸쳐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를 했는데 이것도 극히 일부를 지금 방류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방류를 했느냐? 방류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생성이 돼요. 이거를 해결은 해야 돼요. 통을 계속 지어서 보관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끓여요, 그거를? 끓이는 방법? 물을 그대로 바다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삼중수소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나서는 입자들은 전부 다 걸러질 수가 있고 끓이면 물만 날아가지 입자들은 안 날아가요. 그런데 비용이 10배가 듭니다. 끓이면 더 비싸군요.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 정부에서 이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해양 방류인 거죠. 가장 싸게 먹히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 방류된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전체 오염수 중에서 한 몇 % 정도라고 보시나요? 2024년 12월 12일 기준으로 희석 처리된 오염수가 여전히 저장돼 있는 게 100만 세제곱미터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6% 정도 방류를 한 거고 실제로 남아있는 건 94%고 지금도 계속 오염수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원히 방류만 계속하고 살아야 됩니까? 일본과 도쿄전력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 내부에 이제 용융되어 있는 연료봉 자체를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뾰족한 해결책은 없지만 앞으로 뭐 30년, 50년 계속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야. 그때까지 뭔가 연구도 하고 이래가 뭔가. 그쵸, 뭔가 방법은 찾을 거고. 그 로봇 못 만듭니까? 로봇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전자가 부딪히면서 전자가 발생하면서 회로가 타버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독실님께서 알프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오염수를 처리해서 해양 방수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알프스라는 개념이 약간 생소하거든요. 저 예전에 알프스를 아세요? 그 스위스 알프스를 다액종 제거 설비 혹은 다액종 처리 설비를 알프스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뭐냐? 이미지예요. 맞아요? 그럼 제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끗함의 상징. 그러니까 하양 산이잖아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걸 비판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사고가 난 다음에 만든 설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름 붙인 것도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거예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제거가 아니고 처리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알프스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은 핵종들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알프스를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이 있어도 오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설비라고는 저도 믿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운영하느냐? 사람이 운영한다. 우리가 항상 너무 선의만 믿을 수는 없다. 사실 감시 체계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염수도 처리하는 게 힘든데 만약에 사용이 끝난 방사성 물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들도 안전한가요?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지 손 놓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어딘가 안전한 곳에 영구적으로 묻으면 되지 뭐 장소는 차차 생각해보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자력은 무기로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나중에 회수해서 처리하지까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생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부지 안에 보관도 하고 계속 냉각도 돌리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묻어도 될 정도가 되면 깊은 곳에 묻을 겁니다. 그게 어딘지 아직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러 나라들이 반대를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주변국들이 어땠습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습니다. IAEA와 미국 입장에서는 찬성을 해서 괜찮다. 허용 기준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안한 방안 중에서 대기 방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끓이는 거예요, 결국엔. 또 해양 방류하는 방법이 규제적으로 봐도 또 기술적으로 봐도 시간적 봐도 여러 가지로 실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일본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거죠.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오염수라는 말 대신에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오염수가 정화는 한 거다라고 이런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강하게 반대한 나라들은 정말 주변 나라들이에요. 중국, 뭐 러시아 그런 나라겠어요.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작은 도서국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중국이 2021년부터 계속 담화문을 통해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 일본 앞바다가 사실 우리 공동의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도 일본 정부 결정에 우려를 계속 표하면서 2022년부터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2023년 10월부터는 아예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극동 연해주로 수입되는 해산물에 대해서는 검역, 유통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대부분 반대를 했었어요. 우리를 그렇죠.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바다에 오염수가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사건이 일어난 거고 아주 객관적인 중립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안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완벽하게 안전하다라는 거는 없고, 흔히 하는 말처럼 자연 방사능이 더 많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이 좀 성과를 발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찬성하는 나라들이 이제 팔라우, 피지,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기도 하고, 여전히 바누아투나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일단 해류의 방향을 봤더니 일본의 동쪽이잖아요. 그쪽에서 해류 자체가 태평양으로 해서 미국 쪽으로 오히려 갑니다. 캘리포니아 갔다가 호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우리 동해 쪽으로 바로 들어올 확률인 거고 그 양의 문제인데 많지는 않아요. 하나의 문제가 됐었던 게 뭐가 있냐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평형수라고 해서 아래 밸러스트 탱크에 이제 물을 채워야 돼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밸러스트 탱크를 채우면 선박 아래쪽에 그 오염수가 차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부산 앞바다에 와서 밸러스트 탱크를 비우게 되면 부산 앞바다에 그 농도 높은 물이 바로 나오는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됐었어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검토 발표 직후부터 관계부처의 TF를 구성을 해서 대응 체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해역에서도 방사능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했고요. 우리 해역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서 그냥 샘플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제공한 원자료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 주변국과 같이 공조를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공동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독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믿어도 되나? 해산물을 마음 놓고 먹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해산물. 일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78개 지점에서 해수에 있는 세슘과 삼중수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준치를 추가한 사례가 없었어요. 국내 생산 및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체크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세슘 137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반감기는 짧은데 자연에서 줄어드는 게 굉장히 느려요. 반감기군요. 반으로 감소되는 시간. 그게 30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출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방출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초반에 방출됐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이 14년 지났지만 반감기 한 번도 안 지난 거예요. 30년이 돼야 되니까. 물론 이제 희석되는 거 있어요. 퍼져나가니까. 근데 문제 우리나라는 가깝잖아요. 해양 환경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나 아이들이나 임산부나 먹는 것들이 몸을 구성하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팩트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거 많이 있습니다. 확률상으로 따지자면 다른 오염물질도 더 많고요. 발암물질도 있고요. 발암물질 많죠. 초미세먼지 많죠. 운동 안 하는 게 더 위험하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한번 조심하는 분들의 마음도 좀 저는 이해가 간다. 가장 궁금한 거는 정말 원자력을 계속 써야 될지도 그렇고,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미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안전한 시설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인류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력은 통제할 수 있어요. 훨씬 급한 게 뭐냐면
기후위기예요. 이대로 가면 정말 기후위기 때문에 너무 큰일 나니까 원자력은 최소한 탄소 배출량은 적거든요. 원자력을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은데 적어도 지금 전환기 지금 단계는 그렇다는 그죠. 거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건 적으니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각자가 좀 공부를 하시고 이게 생각보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인류에 대한 반성도 할 수 있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꼭 목소리가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과 시민단체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거기에 기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니까 좀 자료를 더 주십시오.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안전한가 보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명분이 없어져요. 듣기만 해도 이런 사고는 정말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전통적인 신뢰의 상징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안전한 나라. 그렇죠. 매뉴얼대로 하는 나라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어요. 운영 매뉴얼과 안전규칙을 개선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고는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인류의 선의에 기대서 잘하겠지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일단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거 좀 필요하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끊기면 노심의 용융이 생길 정도로 대규모였어요. 요즘 진행하고 있는 SMR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소형 모듈형 원전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만에 하나 완전히 전력이 끊겨도 이 안에 연료 자체가 적어요. 뚫을 정도로 열 자체가 발생을 안 하게 소형으로 만들었어요. 안전하게 지금 시스템을 가는 거네요. 그렇게 조금씩 개선을 하는 거예요. 효율로 따지자면 그냥 크게 만드는 게 나은데 이런 위험성 때문에 오히려 쪼개는 게 낫겠다. 소형으로. 이런 식으로 인류가 조금씩 진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얘기를 했는데 평론가님 어땠습니까 오늘? 오늘도 오랜만에 출연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인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항상 이제 문을 닫고 나가는 느낌이네요. 다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이 있다면 반드시 1순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독세 평론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의 보고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쾌하고 통쾌한 한판 토크 국회 상쾌 통쾌!